안녕하세요. 삼성에서 지원하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주관하는 2024년 사회복지사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호주팀입니다. 저는 세브란스병원 사회섭 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의료사회복지사 겸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박소라입니다. 저희는 호주 복지 사각지대 보건의료 취약계층 발굴과 연계 모형의 학습과 적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024년 9월 29일부터 10월 8일까지 10일간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저희 팀이 방문한 도시는 시드니, 브리즈번, 선샤인 코스트 3개 도시이고요. 방문하거나 미팅을 가진 기관은 시드니 대학교, 퀸즐랜드 보건국, 브리즈번의 센터링크, 그리고 선샤인 코스트 대학병원 등 총 8개 기관이었습니다. 네, 저희 팀이 방문하고 또 미팅을 가졌던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팀 소개를 하고 두 번째로는 호주의 사회복지 보장 체계,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문화 취약계층에 대한 정신건강 접근 체계, 네 번째 선샤인 코스트 대학병원과 퀸즐랜드의 통합 의료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난 후에 또 저희의 후기와 결론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네, 저희 팀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팀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저희 나라를 먼저 살펴보자면 저희 나라 최근 들어서 굉장히 K-팝, K-문화, K-음식 이런 걸로 굉장히 유명해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저희 나라의 문화가 많이 널리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어떤 화려한 한류의 이면에는 여실히 드러나는 사각지대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수원 세모녀 사건, 또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형편없는 복지 등 복지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 시스템에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취약계층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다른 어떤 계층에 비해서 무르고 약해서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계층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노인, 아동, 장애인, 저소득층을 포함한 의사소통에 어려운 외국인들까지 모두가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약계층은 보건과 복지 영역에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가능성이 높고 특히 보건 영역에서 사각지대에 놓일 경우에는 매우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치료비가 없어서 아플 때 병원을 찾지 못하고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취약해서 아파도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기사들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보건과 복지 영역이 함께 팀을 꾸렸습니다. 이러한 보건과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적합한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한 지속 가능하고 안정성을 가지는 보건복지 서비스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대학병원과 지역사회 그리고 장애 관련 사회복지법 법인에 재직 중인 사회복지사들이 모여서 한 팀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팀의 슈퍼바이저는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의 교수로 재직 중이신 이성규 교수님이 수고를 해주셨고요. 저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원으로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의 김원철 팀장님, 그리고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의 이지현 팀장님,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의 이강재 대표님, 그리고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의 송지원 팀장님, 그리고 태화 샘솟는 집의 최별 선생님. 네, 이렇게 저희 팀이 구성이 되어졌습니다. 저희 팀 연수 목적 및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내 상황과 현실에 맞는 보건의료 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 방안의 모색을 위해서 호주 센터링크 프로그램 및 복지 서비스 제공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하고 통합의료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그 적용을 탐색해 보고자 했습니다. 센터링크를 활용한 호주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체계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해를 하고 센터링크를 활용한 호주의 원스톱 복지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더불어서 호주의 복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자 했습니다. 더불어서 호주의 통합의료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통합의료 서비스 제공의 실제 적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학습하는 것을 통해서 또 호주의 그 통합의료 시스템에 기반한 저희 국내 의료 서비스 전달 체계는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를 좀 탐색해 보고자 했습니다. 네, 저희 연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방문했던 기관은 첫 번째 날에 시드니 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을 만나서 학교를 견학하고 그 교수님과 같이 함께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호주의 사회보장 체계에 관련된 내용으로 함께 논의를 했고요. 호주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개입 방법과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토론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퀸즐랜드 공과대학의 사회복지학과 교수님과 함께 지역사회 기반 어떤 취약계층의 보건서비스 연계 체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또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 서비스 체계에 대해서 호주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퀸즐랜드 헬스, 즉 퀸즐랜드 보건국가 그리고 QTMHC 그리고 ECCQ라고 하는 기관 방문과 또 그들과의 미팅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적 체계 그리고 센터링크와 통합의료 체계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그리고 퀸즐랜드의 취약계층을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취약계층 자살 예방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또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브리즈번에 있는 센터링크를 방문을 해서 그쪽에서는 센터링크의 어떤 그 보건 서비스들이 어떻게 그 복지와 보건이 연계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탐색하는 시간을 가져보았고요. 선샤인 코스트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교수님들과 미팅을 통해서 저희 그 센터링크 시스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호주의 어떤 복지 사각지대 위기 가구 발굴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접근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선샤인 코스트 대학 병원을 방문을 해서 시설도 견학하고 거기에 있는 그 사회복지사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가 방문을 해서 세미나를 하거나 또는 간담회를 통해서 알게 된 다양한 호주의 그 사회복지 체계, 사회보장 체계, 그리고 통합의료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그 호주의 사회보장 체계입니다. 혹시 여기 그림 문양이 보이시죠? 이 그림은 호주의 원주민을 상징하는 문양입니다. 사실상 저한테는 호주 하면은 뭐 캥거루 또 이민 노동자의 천국 이런 이미지가 컸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호주를 방문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호주는 그 원주민의 문화를 굉장히 존중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호주는 어떤 행사를 하든지 간에 처음 행사를 시작할 때에는 이 문양을 소개하고 이 문양을 먼저 띄우면서 원주민에 대한 존중과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시작을 하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원주민의 어떤 문화와 역사 그리고 땅을 일구어온 전통적 소유주를 존경하고 또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항상 여기가 그들의 터전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인데요. 이런 것만 봐도 호주라는 나라가 굉장히 포용적인 사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단적인 예였었습니다. 저희 이제 이 호주가 그 포용 사회다라는 것을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네, 저희 본다면 호주라고 하는 이 나라는요, 40% 이상이 해외 출생이에요. 또는 부모 중에 한 명이 해외 출생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나라 같이 뭐 단일 민족이다. 저희 나라는 사실은 아주 외국에서 다양한 어떤 그 나라 사람들이 저희 나라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40% 이상이 해외에서 출생했거나 또는 부모 중 한 명이 해외에서 출생을 했다. 그리고 이 나라로, 호주라는 나라로 이주해서 사는 그 이주민들의 국가를 보게 되면 220개 정도가 됩니다.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 것 같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190개 이상의 외국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0개 이상의 종교가 존재하고 있죠. 근데 사실 호주라는 나라에 가서 봤을 때 이들이 참 잘 어우러져 가면서 살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어떤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에는 정부와 민간 그리고 개개인의 노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조금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이런 호주가 참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나라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기회였었습니다. 네, 호주를 저희 나라와 좀 비교해서 보면은요, 호주는 우리나라 인구의 반이에요. 2분의 1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GDP를 보게 되면 1.6조억 불. 우리나라가 1.8조억 불. 우리나라가 GDP가 더 높은 거 아닌가? 근데 그게 아니고 저희 인구가 호주는 우리나라의 반이다라는 거를 이제 감안을 해서 볼 때 우리보다 훨씬 높은 거죠. 네, 그리고 공적 어떤 사회 비용을 놓고 봤을 때 호주는 21%를 공적 사회 비용을 사용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사실상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좀 안정적인 복지 제도를 갖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호주는 1901년까지만 해도 사실은 노동자의 낙원이다. 네, 그래서 사실 넉넉한 임금이었고요. 그리고 남자만 일을 해도 충분하게 생활이 가능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완전 고용, 국민들이 일을 하고 싶으면 다 일할 수 있었어요. 네, 완전 고용과 충분한 생활 임금이라는 것이 이 나라를 굉장히 풍요롭고 부유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풍요롭고 부유하다는 게 뭔가 자산이 많고 재산이 많다가 아니라 내가 일을 하고 싶을 때 충분히 일할 수 있고 내가 고용이 되어져서 일을 할 때 내가 일한 만큼 충분한 임금을 받으면서 내 생활의 어떤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풍요로움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1996년 이후로 호주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민영화를 통해서 시장의 역할이 강화가 되고 그러면서 노동자의 어떤 복지국가라는 그런 이미지가 조금씩 후퇴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현재는 굉장히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모여 살고는 있지만 이들도 이제는 조금씩 시장 경제에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의료보험이나 장애보험을 제외한 대부분의 복지는 선별주의적인 방식으로 이제 조금씩 변형되어져서 운영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호주의 주요 복지제도를 좀 살펴보게 되면요. 국가장애보험이 있습니다. 요거는 2013년 연방정부에서 개인 예산제 프로그램인 국가장애보험 제도를 도입을 했고 이것을 2020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은 그 당사자가 정부로부터 받은 어떤 급여로 지불을 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요. 노령연금을 보게 되면 기초노령연금. 그래서 사실은 이 기초노령연금에 의해서 67세 이상인 자는 정액으로 본인이 정부로부터 최대한 월 350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전체 호주의 노인 인구의 70% 이상이 이런 수혜를 받기 때문에 나는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 내지는 뭐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금을 받는 사람 이런 낙인 효과가 없다는 것이 굉장히 큰 강점입니다. 그 외에 이제 퇴직연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개인이 이제 일을 하면서 사용자가 납부한 금액, 본인의 9% 이상 자발적 저축에 의해서 본인이 이제 개인연금을 조성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노령연금은 기초노령연금과 퇴직연금으로 구성이 되어져서 호주 국민들에게 제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라하고 굉장히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이 실업급여였는데요. 이 실업급여는 세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본인이 일을 하면서 사실 이렇게 내가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 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 달에 얼마씩 적립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100%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거고, 또 하나가 실업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제 실직을 하게 되면 새로운 일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수당이에요. 그래서 꾸준하게 구직 활동 등을 하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까지 반영구적으로 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0만 원 내외의 실업급여가 제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실업급여는 아마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실업급여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호주에서는 내가 구직 활동을 하는 한, 그리고 거기에서 정해놓은 일정한 자격 기준이 있거든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기준에만 잘 적격하게 맞으면 계속해서 반영구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외에 이제 뭐 가족 수당이라던가 아니면은 자녀 양육이나 보육을 위한 다양한 수당이 있고, 또 청년 수당. 네. 부모로부터 독립한 16세부터 24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지원이 되는 청년 수당까지 이렇게 호주에는 다양한 형태의 복지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복지 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복지 제도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네, 우리는 그것 중에 하나가 센터링크를 알고 있었죠. 네, 이 센터링크는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위한 접근 체계로서 우리나라에도 많이 소개가 되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호주의 어떤 센터링크를 검색해서 사이트로 들어가 보면은요, 거기에는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라는 사이트가 먼저 검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는요, 이렇게 뭐 자녀 양육, 또 생활 환경, 뭐 이렇게 직업, 뭐 교육 등 아주 다양한 방면에서 개인에게 많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의 사이트를 보면 저 오른쪽에 상단에 보면은 마이거브라는 검색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 검색창을 들어가서 보게 되면요, 많은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마이거브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개의 서비스 링크가 아주 이렇게 잘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자신의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신청하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 링크들을 보면 국세청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센터링크, 또 차일드 서포트, 또 주거 관련한 다양한 링크, 그리고 메디케어, 노인 돌봄, 뭐 본인의 건강 기록, 그리고 내가 암에 걸렸다 그러면 암 검진과 관련된 거, 장애보험, 이런 것들이 모두 마이거브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사이트로 들어가면 어디로든 다 연결이 된다는 아주 큰 강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 이거는 도대체 센터링크와 어떤 관계지? 네, 좀 궁금하시죠? 네, 저희도 센터링크를 국내에서 사전에 이제 검색을 할 때 계속 센터링크를 검색하면서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가 검색이 돼서 이게 뭐였을까, 뭔지 되게 궁금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가서 방문을 했을 때에도 크게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 이렇게 써 있고요. 그 옆에 메디케어, 그리고 옆에 조그맣게 센터링크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었거든요. 이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는 처음 1997년 호주 정부의 사회보장부 소속 센터링크로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1998년 센터페이 페이먼트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이제 좀 더 많은 그 국민들에게, 호주 주민들에게 어떤 페이먼트 형태로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2011년에 센터링크와 메디케어가 통합이 되어서 당시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센터링크와 메디케어가 통합이 됨에 따라서 어떤 개인의 인적사항이나 소득 및 재산, 복지 서비스를 받은 내역 등의 정보가 서로 통합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센터링크를 통해서 메디케어에서 제공되는 보건이나 건강 관련 지원금과 그런 서비스들이 또 같이 제공이 되어지게 됩니다. 센터링크에서는 따라서 보건과 건강 관련 서비스를 포함한 아주 전반적인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게 되는 강점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문을 했을 때 브리즈번의 센터링크를 방문을 했었고요. 이렇게 그 앞에서 저희가 이제 사진도 찍고 했었습니다. 이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 그 산하에는 318개의 서비스 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56개의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호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생활 지원, 경제적인 지원, 고용 서비스, 보건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이먼트 형태로 이제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직수당, 양육 지원을 위한 가족 세금 지원, 그리고 뭐 육아휴직수당, 노령연금, 장애연금, 그리고 학비 지원 이런 것들이 여기 센터링크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그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고 전화 및 대면 서비스, 그리고 원격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요. 이동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센터링크에서 제공하는 보건 관련 복지를 보게 되면은 의료 관련 해서 우리가 보면 메디케어 카드가 이제 개인들에게 지급이 되어지는데요. 이 메디케어 카드를 통해서 의료비가 지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헬스케어 카드, 저소득층을 위한 로우 인컴 헬스케어 카드, 그리고 위탁 아동들을 위한 포스터 차일드 헬스케어 카드 등이 이제 그 각각의 개인들에게 지원이 되고 그 카드를 통해서 이제 그 진료비를 지원을 받게 되죠. 네, 그리고 또 장애 관련해서 장애인과 가족이 통합적인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그런 디서빌리티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또 지원이 되고 있고, 돌봄 관련해서는 질병이나 장애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을 돌보는 그 가족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케어 페이먼트 시스템도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질환과 관련된 서비스, 그리고 원주민과 관련된 서비스 등도 이제 이러한 센터링크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는 결국엔 어떤 통합된 온라인 플랫폼, 즉 마이거브라고 하는 이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아주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전화나 대면 서비스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과 또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서 서비스가 제공되어지고 있고, 다양한 정부 서비스와 연계가 되어져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원스톱 서비스가 아주 큰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으로서 센터링크를 들여다본다면 이 센터링크는요, 정부 내 다른 기관과 협력을 해서 다양한 데이터들을 아주 잘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복지 서비스들과 연계하는 시스템들을 잘 만들어내고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특정 연령에 도달을 하게 되면 노령연금 서비스를 신청하도록 자동적으로 안내가 된다거나, 또는 내가 일을 하다가 실직자가 되었을 때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자동으로 이렇게 안내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던 사람들도 내가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 그러면 안내문이 날라와요. 이게 모바일로도 날라오거나 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내가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단체와 협력하고 또 취약계층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뭐 농촌이나 외진 곳, 그리고 여기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가서 이동 그 서비스를 지원하는 그런 이동 서비스들도 잘 이루어지고 있고, 네, 그래서 커뮤니티와 이런 연계들을 강화하는 지역사회와 아주 잘 협력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신청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서 그 각각의 그 개인들이 이런 복지 시스템에 잘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시켜 놓았다는 것도 굉장히 큰 하나의 강점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들을 아주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도 잘 또 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신청을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고, 네, 다양한 어떤 커뮤니티 교육을 통해서 대상자를 발굴하고, 네, 그런 것들이 참 잘 되어 있어서 굉장히 이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내가 마음 먹고 이용하려고 한다면 정말 쉽게 잘 접근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센터링크가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요즘 보면 소셜 미디어나 모바일 앱들을 잘 활용하고 있는데, 호주에서도 굉장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신속하게 그러니까 정보들을 전달하고 신청 절차들을 안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 번째로는 다문화 취약계층에 대한 정신건강 접근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저희가 살펴보았는데요.
다문화 그 가정 그리고 이민자는 이미 그 나라에서 취약계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들은 사실상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네, 그래서 이들이 가지는 여러 가지 만성질환이라던가 또 정신건강 문제라던가 또 감염이나 전염성 질환들에 이제 노출이 되어졌을 때 특히나 더 많이 취약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좀 알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이민자들, 취약계층으로 우선적으로 인식하고 지원하는 것,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는 아주 다차원적인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통합적인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지역사회 참여를 잘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들이 그 사회에 좀 더 충분하게 이렇게 잘 스며들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이것이 호주의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서비스 전략이라는 것을 저희가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퀸즐랜드 전역의 다문화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독립적인 최고 기관인 ECCQ를 방문을 했었는데요. 이 ECCQ는 1976년도에 설립된 기관으로 다문화 배경을 가진 그 호주의 이민자들을 위한 아주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네. 그 이민자나 난민, 다문화 공동체를 지원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인데요. 이 기관에서는 노인 요양시설이나 건강 프로그램, 인식 개선 옹호 활동 등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인들을 위한 재가 서비스, 이동 서비스, 그리고 50여 개의 언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다문화 가정의 그 많은 사람들이 또는 이민자들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처음에 이주를 해온다던가 이민을 해왔을 때 어디에 취업을 한다거나 이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럴 때 그런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력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지원한다던가, 또는 약 15주간의 교육을 통해서 그 지역에 이렇게 취업을 잘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또 면접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면접 훈련을 하는 이런 그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그 이주자들, 이민자들 또는 난민들이 그 지역에서 어떤 자신의 그 일자리를 가지고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방문을 한 곳은 퀸즐랜드주 전역의 다문화 국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는 QTMHC라고 하는 멘탈 헬스 센터였습니다. 여기는 1988년도에 이제 설립이 되어졌고요. 이 퀸즐랜드 인구가 약 450만 명인데, 그 450만 명의 그 인구 중에서 50% 이상의 해외 출생이라고 해요.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국적의 다문화 배경을 가진 국민들이 주민들이 이 퀸즐랜드주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들을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들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네, 이 멘탈 헬스 센터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제공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다문화 정신건강 코디네이터 프로그램, 그리고 또 이들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사례 논의와 평가에 참여를 한다거나, 또는 다문화 자원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네, 또 다문화와 관련된 조직 정책들을 수립하고 그것을 이제 잘 실행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또 다문화인들을 대상으로 회복력 증진 프로그램들이나 또는 문화 적응 과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대해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건강한 다문화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구성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들이 어떤 그 문화에 대한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문화를 가지고도 이 나라에 잘 적응해 나가면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화 대응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한 어떤 프로그램의 목표로 삼고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네 번째 선샤인 코스트 대학병원 통합 의료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방문했던 기관 중에 하나가 이제 선샤인 코스트 대학이었는데요. 이 선샤인 코스트 대학은
1999년에 개교를 한 공립대학이고요. 퀸즐랜드 주에 위치해 있습니다. 캠퍼스가 5군데에 걸쳐서 5군데 지역에 걸쳐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회복지학 교육을 이제 학사와 석사 과정을 지도를 하고 있었고 현장 실습 시간도 여기에서는 우리나라하고는 다르게 학생의 실습인데도 1000시간을 이야기를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그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은 특히나 정신건강이나 노인복지 그리고 그 호주라고 하는 나라의 특성에 맞게 다문화나 장애인 분야에 특히 관심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 분야의 사회복지 전문가는 학사나 석사 과정을 통해서 양성이 되어지는데 현재 한 4만 명 정도가 임상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평균 연봉이 높았어요. 네, 호주 달러로 약 95,000달러. 네, 상당히 높죠. 저희가 이제 방문했던 그 선샤인 코스트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교수님과 저희가 이제 세미나를 하면서 알게 된 호주의 통합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2022년 보건 데이터인데요. 퀸즐랜드주의 그 약 81.4% 정도가 롱텀 헬스 컨디션에 놓여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롱텀 헬스 컨디션에 놓여져 있다는 거는 굉장히 더군다나 80% 정도에 육박하는 인구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보건을 필요로 하는 인구가 많다라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 특히 크로닉 컨디션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49.9%, 그 사람들 중에서 약 50% 정도는 또 만성 그 질환에 이제 노출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가장 그 많이 이제 분포되어 있는 그런 그 크로닉 헬스 이슈들을 보게 되면 첫 번째가 멘탈 헬스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백페인, 저희 이제 주로 이제 우리는 허리 디스크로 많이 알고 있죠. 네, 백 프로블럼, 그리고 뭐 알스라이티스, 관절염이라던가 아스마, 천식, 그리고 당뇨, 뭐 이런 것들 순서로 네, 프리밸런트한 크로닉 헬스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나라하고는 조금 다르죠. 저희는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암, 두 번째가 심뇌혈관계 질환,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오히려 심뇌혈관계 질환이 6번째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그 보건 이슈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는 보건의료 체계는 크게 이제 정부의 역할이 세 영역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연방 정부의 역할과 주 정부의 역할, 그리고 지역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연방 정부는 주로 의약품, 그 의료기구, 뭐 이제 민간 건강보험 부분에 대한 어떤 규제, 그리고 국가보건정책을 개발하고, 그리고 공공병원들의 어떤 재원을 지원하고 원주민이나 섬 주민을 위한 네, 보건의료 서비스를 지원을 하는 것을 이제 이 연방정부에서 주로 담당을 하고 있었고요. 주정부, 그 스테이트 앤 테리토리 가버먼트에서는 공공병원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이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었고, 그리고 이제 민간병원이나 보건소, 그리고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이들에게 들어가는 제품들을 규제하는 역할들을 이 스테이트 가버먼트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컬 가버먼트에서는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경 건강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 기반의 활동들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호주라고 하는 호주의 그 통합의료 시스템에서 또 하나 크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하는 것이 Primary Health Networks였는데요. PHNS. 이거는 의료 접근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방 정부에서 이제 지원을 하는 체계인데 지역 내 1차 의료 서비스가 적절하게 지원이 되도록 조직을 관리하는 기구가 이 PHNS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관리하는 그런 그 서비스의 우선 영역은 첫 번째가 정신건강, 정신보건, 그리고 두 번째가 원주민과 섬 주민의 건강,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국민의 건강, 그리고 네 번째가 보건 인력을 제대로 이제 잘 공급을 해주고, 네, 공급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 그리고 디지털 건강, 그리고 노인 돌봄 순이었습니다. 호주의 인티그레이티드 프라이머리 헬스케어는
보건 관련 조직과 부문 간의 어떤 유기적 연계를 통해서 통합적이고 환자 중심의 보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에 방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호주에서는 GP라고 하죠. 이제 제너럴 프랙티셔너가 1차 진료를 한 후에 환자에게 적합한 지역사회 내에 다양한 보건 의료 체계로 연계를 하는 그런 그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1973년도에 제정된 헬스 인슈어런스 액트에 기반해 있고요. GP 의뢰서가 있어야 환자에게 메디케어를 통해서 의료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GP로부터 받은 의뢰서는 이제 12개월간 그 효력이 유지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호주의 이제 그 지역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은 내가 아프다 그러면은 그 지역 내에 있는 GP에게 가서 1차 진료를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지역사회에 좀 더 이제 상급 병원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GP는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복지에 관련된 내용들도 잘 알고 있어서 GP에 의해서 그 지역사회 내에 그 복지시설, 정신건강센터라던가 이렇게 보건복지시설로 연계되는 경우도 한 20%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 호주에서는 병원의 영역이 크게 이제 퍼블릭 하스피털과 프라이빗 하스피털 이렇게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공공병원은 누구나 다 전 국민이 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고 이 재원은 정부에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진료비는 무료이죠. 이 공공병원의 특징은 저희가 여기에 기술되어 있는 것처럼 체계화되고 높은 진료 수준을 갖습니다. 그리고 중증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따라서 이제 중증 치료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경증의 어떤 질환들은 오래 기다려야 하는 단점이 좀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프라이빗 하스피털은요, 민간보험이 재원이에요. 그래서 민간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이제 주로 이제 이용을 하게 되고, 이 프라이빗 하스피털의 특징은 진료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퀸즐랜드의 통합의료 시스템을 저희가 보겠습니다. 이 퀸즐랜드 보건국은요, 1859년도에 설립이 되어졌고요. 1946년에 이제 호주 최초로 무료 및 보편적 공공병원 치료를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사회 중심의 높은 접근성과 적시에 안전하고 적합한 치료를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고, 퀸즐랜드 주민의 전반적인 건강과 안녕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1932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금 이 퀸즐랜드 헬스의 목표라고 합니다. 퀸즐랜드 주에는 선샤인 코스트 대학병원, 그 다음에 남바 제너럴 하스피털, 그 다음에 김피 하스피털 등등이 있고, 이러한 각각의 병원들은 본인들의 어떠한 역할에 맞는 응급의학 그리고 입원과 외래 질환 클리닉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것이 지역사회 기관과 잘 연계해서 자신들의 어떤 역할에 적합하게 맞는 그러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호주 의료 체계 중에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접근성의 문제입니다. 사실상 이 호주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땅이 넓잖아요.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넓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시골에는 병원이나 센터링크 등의 서비스 전달 체계가 매우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골이나 섬 지역 주민에게 암 등의 중증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에 정부는 환자 거주 지역 반경 1000km 내의 그 병원에 전문 의사와 간호사를 이 지역으로 파견한다고 해요. 그래서 환자가 거주하는 그 지역에 의사와 간호사가 머무르면서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파견된 의사는 3개월 정도 거기에서 이제 머무르면서 환자를 치료하게 되고요. 환자의 어떤 의료적인 상태에 따라서 머무는 기간은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센터링크와 관련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동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의료 쪽에서도 사실상 저희는 왕진이라고 하는 개념이 거의 없는데,
이 그 호주에서는 이렇게 섬 지역 그리고 시골 아주 외딴 시골이나 이런 데서는 간호사나 또는 의사가 파견이 되어져서 그 지역에서 머무르면서 환자의 어떤 질환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좋은 제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도시로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사실상 대도시의 대형 종합병원들이나 또는 상급 종합병원들은 대도시에만 있지 사실 시골에서는 병원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선샤인 코스트 대학병원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선샤인 코스트 대학병원은 선샤인 코스트 대학과 그리고 그리피스 유니버시티, 즉 그리피스 대학의 의과대학과 제휴를 하고 있는 병원입니다. 3차 교육병원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이 공존해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지역은 선샤인 코스트와 그리고 긴피 지역입니다. 선샤인 코스트 헬스 인스티튜트와 협력을 맺고 의료 관련 교육 및 수련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선샤인 코스트 대학병원은 지역 내 중증 질환 및 고난이도의 복잡한 치료를 중점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응급의료와 수술, 그리고 정신건강, 출산, 신생아 및 소아질 치료를 포함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또한 그 암센터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선샤인 코스트 헬스 인스티튜트와 이제 협약을 맺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선샤인 코스트 대학병원이 이 선샤인 코스트 헬스 인스티튜트는 뭐냐? 이 기구는 선샤인 코스트 유니버시티 하스피털 내에 위치한 의학 교육 시설입니다. 이 기구는 선샤인 코스트 그 병원과 그리고 선샤인 코스트 대학 그리고 그리피스 대학 그리고 TAFE 퀸즐랜드와 협력을 해서 만들어진 의학 교육 시설이고요. 서로 같이 이제 공동의 실습 교육 기관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의과대학 학생들이나 또는 간호대학 학생들은 여기에 와서 이제 실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시뮬레이션 센터를 통해서 뭐 수술실이나 아니면 진료실을 정말 실제처럼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학생들이 그런 진료 환경과 비슷한 그런 환경에서 실제로 그 마네킹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진료하는 연습도 하고 하는 이런 훈련을 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참 생소한 기관이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다들 이렇게 저희를 소개할 때 다 병원에서 왔다고 하니까 굉장히 저희 이 헬스 인스티튜트를 정말 꼼꼼하게 자세히 잘 보여주더라고요. 정말 마네킹이나 이런 게 실제 사람 크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거기에서 심전도 기계라던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다 기계를 작동해 볼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굉장히 또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교육 과정을 보게 되면 의사와 간호사들이 실습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들이 개설이 되어져 있고 그 외에 보건 관련 전문가들도 여기에서 실습하고 훈련할 수 있었는데요. 사회복지사들도 이 선샤인 코스트 대학병원의 사회복지학과의 사회사업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회사업팀으로 실습을 나오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교육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ACHHS라고 하는 이 기구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Sunshine Coast Hospital and Health Service. 요거는 퀸즐랜드 주정부의 Department of Health와 이제 협약이 되어져서 5개의 병원 그리고 6개의 지역사회 시설, 멘탈 헬스 센터를 포함한 커뮤니티 헬스 센터, 멘탈 헬스 센터 이런 것들을 포함한 6개의 지역사회 시설이 서로 같이 연합이 되어 있는 서비스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5개의 병원과 6개의 지역사회 시설은 서로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병원에 와서 환자가 응급하게 수술을 받고 요양 차원의 어떤 병원으로 전원이 되어져야 할 때 그 기능을 담당하는 병원으로 전원이 되고, 또 거기에서 환자가 퇴원을 한다고 할 때 지역사회 시설에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또 거기에서 관련된 지역사회 시설로 연계가 되어지는, 그래서 서로 협력하고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연계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그 병원과 지역사회 시설이 서로 연계가 되어져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굉장히 통합적인 그런 의료 서비스를, 그리고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좀 알 수 있었습니다. SCHHS에 포함되어 있는 협약병원들 5개의 협약병원 그리고 6개의 지역사회 시설을 좀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가 이제 선샤인 코스트 유니버시티 하스피털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가 그 남바 일반 병원인데요. 남바 제너럴 하스피털. 요거는 지역사회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기반의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것이 특징이고요. 여기는 그 선샤인 코스트 대학병원보다는 조금 낮은 정도의 치료를 하고 재활치료가 이제 위주로 제공이 되어지고 있고, 수술도 조금은 이제 단순한 수술. 그래서 복잡하지 않은 수술을 이제 선택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문 정신건강치료가 중심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일반 그 진료는 아동이나 성인 대상의 치과 진료, 그리고 HIV를 포함한 성건강 서비스나 일반외과, 정형외과, 완화의료 등이 이제 이 그 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임상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김피병원인데요. 이 김피병원은 150년이 넘는 아주 오래된 병원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김피와 쿨룰라 그리고 킬리반 지역의 지역 주민들이 대상이었고요. 주로 여기에서는 일반 및 응급 치과 진료, 그리고 아동 청소년과 가족의 건강, 그리고 임산부, 성건강, 완화의료, 정신건강 서비스 등이 제공이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농촌이나 시골의 외딴 지역으로 의료진이 파견을 나가서 해당 지역에서 머무르면서 진료를 하는 루럴 제너럴리스트와 스페셜리스트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적용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제 루럴 제너럴리스트 모델은 농촌이나 외딴 지역에서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그 의료 진료 모델이고요. 루럴 스페셜리스트 모델은 전문의가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 진료 모델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농촌이나 시골의 아주 외딴 지역에 환자가 아프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전문가가 가야 되는, 전문의가 가야 되는지 일반의가 가야 되는지 GP가 가거나 또는 스페셜리스트가 가거나 요거를 판단해서 의료진을 파견 보내서 그 지역에서 좀 일정 기간 머무르면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델을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 이제 김피병원입니다. 퀸즐랜드 내 최초의 어떤 병원으로서 칼룬드라 헬스 서비스 병원이 있는데요. 가벼운 상처나 질병을 갖고 있는 이런 환자들을 치료하는 클리닉 위주의 병원이고요. 경증의 부상과 질병 치료. 그래서 뭐 당뇨라던가 피부 질환이라던가 단순한 골절이라던가 그 영유아가 태어났을 때 영유아의 어떤 발달 검사 또는 청력 검사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가 그 제한 군인 군인 병원인데요. 멜라니 솔저 메모리얼 하스피털이고요. 요거는 1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들을 기리기 위해서 사실상 설립된 병원이고 1920년 당시 설립될 때에는 프라이빗 병원으로 설립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병원으로 설립이 되어졌는데요. 이후로 퍼블릭 병원으로 이제 전환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로부터 많은 지지와 후원금을 받고 있고 여기에서는 그 악읍성 치료나 소규모의 응급실 를 운영을 하면서 응급질환자들을 받거나 또는 재활치료, 완화치료 그리고 임시치료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병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5개의 병원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각각의 병원들이 어때요? 서로 이제 진료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중복이 되지만 그 중증도나 어떤 그 병원, 질병의 어떤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담당하는 병원들이 좀 다르죠.
각각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환자를 받고 있고 그것에 가장 그 상위에 이제 있는 병원은 어떻게 보면은 퀸즐랜드 대학병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얘기한 6개의 협약 시설들입니다. 각각의 협약 시설들을 보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영유아나 아니면 정신건강 이 이제 주로 그 관련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커뮤니티 헬스 센터가 있는 거고 또 멘탈 헬스와 관련돼서 뭐 중동이나 성교육을 하고 있고 HIV를 관리를 한다거나 트랜스젠더들을 지원하는 그런 지역 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누사 커뮤니티 헬스에서는 만성 질환들 그리고 아동 청소년과 가정의 어떤 건강들 그리고 무료 치과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한다거나 또는 18세 이상의 정신과 환자를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 센터를 운영을 한다거나, 네. 그리고 또 요양원이나 아니면은 치과를 이제 전문으로 해서 제공을 하는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개의 지역 내에 있는 보건시설들이 이제 서로 연계가 되어져서 요 5개의 협약 그 병원과 6개의 시설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잘 이렇게 그 협력을 해서 본인들의 이 환자에게 맞는 그런 적합한 서비스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선샤인 코스트 대학병원을 갔으니 저희가 또 사회복지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사회사업팀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또 궁금하고 알아봐야죠. 총 40명의 사회복지사가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많죠.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대학병원에 사실상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10명이다 이러면 엄청 우와 진짜 많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총 40명이었는데요. 그 40명이 모두 퍼블릭 하스피털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공병원에서 일을 하고 사실 민간병원에는 소셜워커가 아예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5개의 협력병원에는 약 20명에서 30명 정도의 그 사회복지사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는 일을 보게 되면은 환자의 어떤 진단, 치료, 재활, 그리고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었고, 이들은 대부분이 이제 건강 분야에서 이제 어떤 그 학위를 취득한 전문가였었습니다. 얼라이드 헬스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직업군이 있는데 거기는 건강 분야에서 전문 교육과 또 대학 학위를 취득한 전문가를 일컫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오디올로지 그다음에 그러니까 오디올로지 하면 청각사? 네. 그리고 뭐 아큐페이셔널 세라피 그 뭐 작업 치료, 뭐 심리 치료 사이콜로지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소셜 워커도 이 얼라이드 헬스 프로페셔널에 포함이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선샤인 코스트 대학병원의 사회사업팀은 디렉터가 있고 시니어 소셜 워커가 있고 주니어 소셜 워커가 있고 여기에도 인턴십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턴 소셜 워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 분담은 저희는 막 어떤 경우에는 진료과별로도 담당을 하고 또는 아니면은 어떤 업무 사업별로도 담당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정말 철저하게 임상이 위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병동별로 업무를 분담을 받아서 자기에게 배정된 간호사처럼 자기에게 배정된 병동의 환자들을 담당을 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업무의 내용은 사실상 저희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뭐 질병을 진단하고 그러니까 질병을 진단을 받으면 사실 그 질병을 진단받게 되면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심리사회적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심리사회적인 어려움에 대한 사정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상담, 거기에 더불어서 특히 이제 어떤 그 사별을 한다거나 또는 암 환자들의 경우에는 그 슬픔과 상실에 대한 상담, 그리고 정서적인 지원,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서비스로 제공이 되어지고 우리 요즘 연명의료 결정법에 따라서 저희도 뭐 이렇게 그 폴스트라던가 AD를 많이 작성을 하고 하게 되잖아요. 따라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드밴스드 케어에 대한 그런 지원들을 이제 사회복지사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드러지게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정폭력과 아동보호 관련 업무였었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서비스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입원비에 대한 진료비에 대한 경제적인 어떤 지원을 하는 이런 내용들이 같이 저희 나라하고도 비슷하게 사회복지사 업무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회복지팀에서 이제 이렇게 본인들의 역할, 사회사업사의 어떤 역할들을 이제 지역사회와 연계를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역할로 보고 있었는데요. 이 사회사업팀과 그 지역사회가 어떻게 연계를 하고 또 센터링크하고는 또 어떻게 연계를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좀 살펴보게 되면 이 지역사회 연계는 거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 호주에서도 굉장히 사회사업사의 중요한 역할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퇴원을 할 당시, 그러니까 퇴원 시의 욕구를 사정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자원을 연계하는 것을 이제 주 업무로 담당을 하고 있었고, 이때 이제 법적인 지원들, 그리고 뭐 알코올 집단이나 아동 청소년 센터나 아니면은 6개 지역사회 시설, 아까 얘기했던 그런 시설로 이제 리퍼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사회사업팀에서는 협력병원 간의 환자 의뢰와 전원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5개의 협력병원, 6개의 지역시설, 요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기적으로 사회복지사가 그 기관들과 잘 협력하고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반면에 이 사회복지팀이 센터링크하고는 어떻게 그러면 연계를 하고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 여기에서는 저희가 조금 특별했습니다. 뭐냐면 사회복지사가 센터링크와 직접 소통하는 것은 안 한다고 해요. 센터링크에서도 원하지도 않고. 네. 우리가 왜 그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할 때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병원에서 사회복지사가 안내를 하기는 하잖아요. 그러면은 환자가 직접 가서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과 비슷한 것처럼 사회복지사는 센터링크에 대한 정보만 제공한다고 해요. 그리고 환자가 스스로 센터링크에 가서 또는 센터링크로 모바일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직접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이제 대면 신청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면은 그 모바일 앱이 잘 개발이 되어져 있어서 소셜워커는 환자가 그 모바일 앱으로 센터링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준대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센터링크에 전화를 해준다거나, 우리 왜 동주민센터나 이런 때 그 환자 기초생활수급권 신청하게 하는데 환자가 그거를 잘 못하면 저희가 직접 전화해서 막 거기 동주민센터의 사회복지사하고 저희가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뭔가 이제 환자를 지원하는 거를 도와주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전화나 이런 건 하지 않고 이제 모바일 앱으로 신청을 하게 해주거나, 전화를 하더라도 아주 간단한 전화, 뭐 너희 환자가 이렇게 갈 거다, 뭐 이 정도. 거의 이제 센터링크하고는 직접 소통을 하지 않는 것이 그네들의 원칙이라고 하면 원칙인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센터링크는 고유번호를 통해서 환자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정보잖아요. 그러니까 환자가 본인의 고유번호를 알고 있어서 관련해서 이 직접적으로 본인이 신청해야 서비스를 직접 연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신청을 해줄 수는 없고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만 해주고, 정말 센터링크의 소셜워커나 누구하고 꼭 소통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메일로 한대요. 굉장히 저희하고는 조금 다르죠. 네. 그래서 저희는 막 답답하면 전화도 하고 막 이러는데 거기에서는 주로 이메일로 소통하고 아예 환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호주를 갈 때에는 병원에 있는 의료사회복지사들이 이 센터링크와 직접적으로 얼마나 잘 유기적으로 연계를 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서 우리나라에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사실 이런 기대를 하고 갔었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실제로는 그게 아니더라. 그리고 오히려 환자가 직접 신청하게 하거나 또는 신청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만 해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가 거기에 관여를 하고 있지는 않더라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이상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서로 논의를 통해서 얻은 결론과 제언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호주를 갈 때에는 이 센터링크와
인티그레이티드 헬스케어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보건의료의 영역이 서로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연계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잘 협력이 될 것이다. 라고 사실 저희 기대를 하고 갔었어요. 그랬는데 아니더라. 네. 그것이 조금 안타까웠다. 네. 그러기는 했는데 사실은 보건은 보건 영역에서 본인들끼리는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연계가 되고 있더라. 대학병원, 제너럴 하스피털, 로컬 하스피털, 그리고 로컬 클리닉, 이네들은 서로 본인들이 잘 연계가 되어지고 서로 같이 협력을 하고 있었고, 멘탈 헬스 센터나 커뮤니티 헬스 센터 등등도 같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본인들끼리는 잘 연계가 되고 있었는데, 이것이 복지의 영역으로 넘어와서 센터링크하고 그러면은 잘 협력이 되던가, 그거는 아니더라. 여기에 이 센터링크를 신청하고 센터링크의 어떤 서비스를 받으려면 그 개인이 직접 그 정보 그 모바일 앱이든 그런 그 사이트에 직접 접근을 해서 해야 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생각했던 거하고 조금 달랐다. 그러면 이런 각각의 시스템으로 정말 잘 운영이 될 수 있을까? 네, 생각을 해볼 때 저희가 이제 선샤인 코스트의 이 시스템을 봤을 때에는 여기서 병원 간에는 분명하게 차별성 있는 의료 서비스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더라. 그리고 의료 서비스 간의 네트워킹과 유기적인 연계는 정말 잘 되고 있더라. 그리고 지역사회 기관의 차별성 있는 서비스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그렇게 이제 그 기관과 연결되어 있는 병원과 연계되어 있는 그런 그 지역사회 기관하고는 또 이 그 병원하고는 잘 유기적으로 협력이 되어지고 있더라. 그렇다면 이런 시스템을 우리 정부가 추진한다면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말 고민해 봤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한테는 커뮤니티 케어가 있다. 그리고 돌봄 통합 지원법이라는 것이 생겼다. 이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좀 잘 활용해 보면은 좋을까? 그리고 이 커뮤니티 케어나 통합 돌봄 지원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좀 해답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돌봄 통합 지원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2024년 3월 26일에 제정이 되어졌어요. 풀네임은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그래서 일명 돌봄 통합 지원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도죠. 작년 3월에 제정이 되어지고 실질적으로 제정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이거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기 위해서 올해 7월부터 총 131개의 시군구에서 2025년 제1차 의료 요양 돌봄 통합 지원 시범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잘 진행이 되어지면 2026년 3월에 이걸 좀 더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돌봄 통합 지원법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아마도 이거가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그 보건과 복지를 통합하는 아주 좋은 하나의 그 법으로서 잘 안정적으로 자리매김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정말 다방면에서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법의 목적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를 중심으로 해서 통합, 연계해서 돌봄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보게 되면은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서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과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의 노인과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그 대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은 이제 개인이 신청을 해야 돼요. 이제 신청을 하면 조사를 하고 이제 판정을 해서 지원 계획이 수립이 되어져서 서비스가 제공되어지는 그런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로 지원이 되어지는 서비스가 뭐냐? 보건의료. 그래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거는 진료, 간호, 재활, 호스피스, 복약지도 등이 포함이 되어지고요.
그 방문 건강 관리 그리고 치매 안심 센서 등의 어떤 건강 관리 서비스가 또 제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긴급 돌봄, 중증 장애인 통합 돌봄 등의 일상생활 돌봄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지고, 그리고 노인 요양이나 데이케어 센터 등의 장기 요양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뭐 생각나세요? 건강관리, 일상생활 돌봄, 장기 요양 서비스. 이거 약간 커뮤니티 케어와 조금 비슷하지 않나요? 네, 이 돌봄 통합 지원법의 통합 지원 절차를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게 되면은요. 네, 시군구에 통합 지원 협의체를 이제 두게 됩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시군구에 대상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아, 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제 자발적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이제 시군구에서 발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복지관이나 아니면 보건소 등의 어떤 관련 기관에서도 이제 발굴을 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병원 등을 통해서 퇴원 환자가 연계가 되어지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지원을 신청하게 되는 거죠. 통합 지원을 신청하게 되면 조사와 판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개인별 진료 계획, 지원 계획이 수립이 되어지고, 이제 서비스가 제공되어지면 사후 모니터링을 이제 통해서 이것이 이 환자가 잘 지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사와 판정을 통해서 사후 관리까지는 보건의료 등의 이제 서비스가 제공되어지는 기관에서 이제 이러한 서비스들이 제공이 되어지게 되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이 장애인이 이제 대상이 되어진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아프게 되면 질병에 관한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다양한 요구들이 생기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분들이 질병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뭐 진료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는 질병을 내가 뭐 예를 들어 당뇨다 그러면은 이 당뇨를 일상생활에서 잘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당뇨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단순하게 그냥 당뇨는 식사요법인데 식사요법만 하고 밥만 먹으면, 그러니까 약만 먹으면 되지, 뭐 아니면 본인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약만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해서 사실상 당뇨가 집에서 잘 관리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더 심각해지면 뭐 당뇨발 이래서 계속 뭐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거나 이런 문제까지 가게 되니까, 이런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잘 알고 이 질병을 본인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누군가가 잘 알려주고 교육하고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으면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병의 대처와 관련된 문제라던가, 또 질병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가족 문제들, 그리고 퇴원 후 돌봄의 문제들, 부모가 아픈 걸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여러 가지 자녀 교육의 문제 등의 아주 다양한 요소들의 심리사회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기관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누가 관리를 하게 되느냐? 누구예요? 네, 사회복지사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개입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병원 내에서 그 의료사회복지사의 역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그리고 통합지원 절차의 어떤 이 절차도 내에서 사례를 발굴하고 서비스를 연계하는 이런 측면에 있어서 사회복지사가 그 역할들을 좀 담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 제언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사례를 발굴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사례 발굴을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의 디지털 플랫폼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하면서 마이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에서는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들을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정말 많은 링크들을 연결해 놓아서 그 안에서 그 마이갑에 들어가면 정말 모든 것들을 다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링크를 많이 열어 놓았고, 또 많은 데이터들을 축적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대상자를 식별하는 문제도 있고, 의료와 그 복지가 서로 이제 통합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 시스템, 뭐 메디케어라던가 센터링크가 그 안에 다 연결이 되어져 있다던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개별화되고 맞춤형의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이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어떤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강점이 있는데, 그런 강점들을 우리 역시도 좀 가지고 와서 이런 통합 디지털 플랫폼을 좀 구축할 수 있도록 해보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뭐 다산 콜센터, 그리고 뭐 건강보험
그 공단에 가면 재난의료비 지원도 신청할 수 있고 동주민센터에 가면은 많은 부분들을 서비스를 연계를 받고 할 수는 있는데요. 이것의 특징이 뭐냐면 방문을 해야 된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재난의료비를 신청하려면 동주민센터에 잘못 가면 신청 못하고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가야 됩니다. 또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갔을 때 여기 우리보다는 긴급의료비가 지원이 더 차라리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린 다시 어떻게 가야 돼요? 동주민센터로 가야 됩니다. 아니면 시군구청으로 간다거나. 그러니까 저희가 서비스가 없는 게 아니라 그러한 서비스를 좀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해놓고 그 플랫폼 안에서 뭔가를 좀 신청할 수 있게 해놓으면 좋은데 우리는 다 각각 가야 된다라는 이런 이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라도 디지털 강국이잖아요. 이런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여기에 모든 서비스들을 좀 탑재하는 이런 것들을 좀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언을 좀 해봅니다. 사례 발굴에 이어서 서비스 연계와 관련해서는 그리고 의료와 복지를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아까 호주의 경우는 그 SCHHS 시스템을 놓고 봤을 때에 굉장히 그 잘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역사회 기관은 기관 간의 어떤 서비스 공유. 그러니까 복지와 보건은 서로 이게 그 소통이 되지는 않지만 연계가 되어 있지 않지만 그 안에 있는 센터링크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잡 액티브라던가 복지 서비스는 하나의 그 마이갑이라고 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정보를 이제 입력하면은 나에게 필요한 정보가 뭔지가 다 이렇게 필요한 서비스가 뭔지가 확인이 되어지고 내가 센터링크에 등록을 해놓으면 내가 실직을 했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실업수당이나 이런 걸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문이 날라온다거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지역사회 보고, 그러니까는 그 기관과 그 다음에 의료기관이 어떻게 좀 잘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방법들, 이 안에는, 병원의 의료사회복지사와 그 다음에 지자체의 사례관리자가 이 역할들을 조금 그 안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를 하면서, 역할들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해 보면서 저희 나라의 경우에는 보건이 이제 3차 병원, 2차 병원, 1차 병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정신건강센터나 보건소나 정부에서 운영하는 권역별 센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권역별 호스피스 센터,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 중증 재택의료지원 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사업들을 환자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정보는 의료사회복지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사례관리자들은 사실상 복지관이라던가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아동복지관, 뭐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치매노인센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자체 사례관리자들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퇴원을 하는 시점에서 이 사람이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는 지자체 사례관리자에게 연계가 되어질 때 이것이 좀 유기적으로 잘 의뢰가 되어지고 환자들이 지역사회의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연계가 되어지는 프로그램들이 좀 강화가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거기에 한가운데 우리 돌봄통합지원법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 간의 서비스나 정보들이 좀 잘 공유가 되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의료와 복지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의료사회복지사나 지자체 사례관리자들의 어떤 역할들을 조금 체계화시켜서 서로 협력할 수 있게 한다면 이런 역할들을 충분히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해보자면 보건과 복지의 어떤 연계 제도를 구축을 하고 통합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것. 근데 그것이 지역사회 중심의 어떤 모델을 확대하고 하는 것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돌봄통합지원법을 좀 잘 체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더불어서 실천적인 측면에서는 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디지털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뭔가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고 확대해 나가는 것.
그리고 통합 사례관리 체계를 조금 강화하는 것, 그리고 지역사회의 어떠한 다양한 지역사회 기관들이 좀 같이 이 법 테두리 안이나 또는 제도 안으로 들어와서 좀 더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사실은 저희가 이제 호주를 방문하면서 저희가 보고 듣고 그리고 저희가 논의하면서 생각했던 내용들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호주를 가면서 센터링크가 굉장히 잘 돼 있을 거고 잘 돼 있고, 그리고 이 센터링크는 메디케어를 통해서 어떤 의료 서비스와 굉장히 잘 연계가 되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안고 가서 봤는데, 실제로 호주에서는 그것이 조금은 분절되어 있었다라는 그걸 알 수가 있었고요.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어떤 커뮤니티 케어나 아니면은 돌봄통합지원법이 잘 체계적으로 구축이 되어져서 잘 안정적으로 안착이 되어진다면 훨씬 더 보건과 복지가 통합되어지는 그런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호주에서 배울 수 있었던 거는 정말 많은 서비스들을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그것이 하나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아주 한눈에 딱 보여지게 그렇게 통합적으로 환자들에게, 클라이언트들에게 제공이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내가 센터링크에 등록이 되어져 있으면 아주 자동적으로 내 아이에게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안내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 이런 것들은 저희가 조금 더 도입을 해서 좀 더 우리에게 어떤 적합한 그런 내용의 서비스 전달 체계로서 조금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해외 연수를 통해서 저희도 참 많은 것을 배우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러한 연수 프로그램들이 앞으로도 다양하게 많이 진행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저희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